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주간전망대 전민규입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영모의 꿈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남편 문제도 있고 해서 전 박사님 라인에 서려고 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라인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해뜬디 리포트, 비욘드 리포트의 반대말인가요? 뭐죠 도대체? 비욘드 리포트, 그러니까 리포트 밖으로 나와서 그 이상의 이야기들까지도 한번 탈탈 털어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숨어있는 저희 주간전망대 슬로건입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한문부장님과 최창규 연구원의 빈자리를 대신할 그 출중한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윤창용 연구원. 예, 저는 한 달 전쯤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예,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창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에서 커머디티 담당하고 있는 강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윤창용 연구원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전문 용어를 구사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큰 웃음을 줬었죠. 이제 오늘 처음도 아니니까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그 1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들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분기 대비 0.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9% 나왔다 그래서 3.9%가 몇 년 만인가요? 2011년 언제 이후로 가장 높은 숫자다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헤드라인 수치는 좋게 나온 거는 받아들여야 되죠. 일단 전기 대비 0.9% 나왔고 지난 4, 4분기도 전기 대비 0.9%니까 지난 4, 4분기 정도의 경제 성장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 4, 4분기가 3.7%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3.9%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요즘 잘 못 믿겠습니다. 이 경제 데이터하고 실제로 최강 경기하고도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봐더라도 저희도 이 GDP가 나오긴 숫자가 잘 나왔는데 수출은 좋았다. 제가 느끼기에는 1, 2월 달 수출 되게 안 좋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네, 미국에 기상 한파도 있었고 중국 데이터도 엄청 안 좋았었고 근데 좋았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수출이 좋아지면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설비 투자는 또 오늘 박살났습니다. 박살났고, 마이너스죠. 전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어디로 가야 되냐 사실 잘 못 믿겠고 물론 못 믿으면 분석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헤드라인 숫자는 잘 나왔으니까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뜯어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도 좀 해석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이코노미스트로서 좀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0.9%라고 하는데 숫자를 보니까 그 지적재산 이런 부분에 R&D 투자가 늘어난 게 0.4% 포인트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이제 0.5라는 얘기인데 예전 그 GDP에서는 그걸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중간 투입이라고 생각하고 빼버렸다가 이것도 어차피 그 기계 설비나 건물처럼 이제 사회 어디선가 녹아 들어가서 우리 경제의 어떤 생산을 도와주는 거니까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그 바꾼 게 그게 거의 절반 가까이 성장률을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0.5% 성장인데 이게 0.9라 그러니까 과연 좋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수출도 늘었대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별로 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GDP니까 물량 기준 수출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달러 표시로 된 그런 수출을 보다 보니까 두 개 사이 괴리도 큰 것 같고 사실 한국은행의 숫자를 믿으면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살아나지 결국 통계 그 개편 영향이 큰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UN 권고사항을 올해부터 도입을 하고 그렇죠. 도입한 나라들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호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미국도 들었거든요. 아마 작년에 도입. 미국은 작년에 도입했고 몇 개가 올해 캐나다, 유럽 쪽도 올해 내에 도입을 한다 이런 말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R&D 투자 증가 속도가 연 평균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니까 빨리 도입하면은 빨리 높아질 수 있죠. 한은에서는 원래 경제 성장률 목표치 이제 4%라고 지난번에 사실 목표치가 아니라 이제 전망치죠. 전망치 4%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진짜요?
지금 봐서는 4% 찍을 수 있는, 뭐 안 되면 또 R&D 투자 살짝 올리면 되니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뭐 전기 대비 0.9%면 뭐 계속 이 정도로 하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4%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대외 여건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2, 4분기가 조금 낮아지지 않느냐, 뭐 하반기로도 좀 낮아지지 않느냐, 미국 기상 한파도 지나갔고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나 이런 조금 낮지 않을까 싶은데 1, 4분기 수출 숫자가 지금 워낙 잘 나와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낮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문제는 한국은행이 올해 연초에 간담회 할 때 올해 한국 소비는 3%가 가능하다,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사실 1, 4분기 소비가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2, 4분기도 뭐 지금 세월호 영향 때문에 아마 소비는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소비 쪽에서 생각만큼 숫자가 안 나오면 4%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소비가 조금 뭐 연대서라도 하반기에 좀 올라오면 4%는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가 결국은 저 핵심 우리는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상당히 보고 소비가 있는 변수일 것 거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은 지금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 올릴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이렇게 되면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전기 대비 1% 가까이 성장을 하더라도 이게 워낙 베이스가 낮아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그쪽에 한국은행에서 항상 얘기하는 이제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GDP 갭하고 아니면 이제 임금이 올라가느냐 이 문제인데, GDP 갭은 4, 4분기나 내년 1, 4분기 정도 돼야지 이제 플러스 상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취업자는 엄청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취업자가 사실은 작년에 무상급식 이런 것들 하면서 다 보육 관련된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금이 올라가십니까? 박사님 안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몇 년째 떨어지고 몇 년째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이거는 4, 4분기도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그렇게 빨리 들어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뭐 안정적이지도 않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MLP의 지금 좀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도 하나의 좀 회사채 어떤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 뛰었고, 그죠? 뭐 금융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관련된 이제 MLP 펀드라는 그런 새로운 투자 상품도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연가스 시장의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때마침 이제 국내 최고의 원자재 전문가가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그런 영광입니다.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영광입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 원자재를 전문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증권사 리서치 연구원들이 네. 아직은 그렇게 뭐 일반화된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한국이 원자재 소비는 상당히 많거든요. 뭐 세계 5위 뭐 원자재 수입 원유나 네. 뭐 비철금속이나 뭐 철강 이런 소비도 상당히 큰데 비해서 사실 그 원자재 전문가라고 하는 네, 인재풀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음. 특히 파이낸스에 또 관련된 인재가 많지가 않아서 네. 네, 사실 그에 따른 어떤 투자가 좀 더 필요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냥 뭐 국제 시세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네. 대로 그냥 수능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참고로 저희 회사에 원자재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거기에도 이제 네. 국내 최고의 원자재 네, 애널리스트가 한분 맞습니다.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 R&D 투자 1사분기에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원자재 이런 데 투자를 안 할까요? 저런 데서 좀 R&D 인력 개발을 하고 하면 좋겠구만. 맞아요. 근데 원자재 시장이 네. 그동안 이제 슈퍼사이클 이런 어떤 예, 붐이 좀 일어서 사실 막 주목을 받다가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부분에서 원자재의 어떤 가격도 같이 좀 떨어지면서 그런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이클이 그렇다 보니까. 끝났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네, 그 뭐 부분에 저는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직업을 커머디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나면 안 되지만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예. 개인적인 사견은 그러니까 일부 품목들은 뭐 철광석이나 석탄 뭐 이런 벌크 커머더티 관련된 품목들은 좀 피크를 좀 지난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또 이제 합금에 쓰이는 어떤 비철금속 이런 또 수요는 계속 성장 잠재율이 남아 있어서 그런 어떤 품목들은 여전히 좀 슈퍼사이클 그렇군요. 속 예. 안에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이제 그 슈퍼 사이클 안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그 MLP 펀드라는 게 뭔지 이제 사실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네. MLP 펀드가 뭔지 요거부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실 원자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생소해 하시다 보니까 이런 MLP라고 하는 어떤 사실 요 MLP는 그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약자인데요. 사실 유한 그러니까 그 합자 회사의 어떤 기업 형태로서 주로 이제 뭐 대량의 어떤 천연 자원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에 사실 이제 그 개인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들을 좀 모집해서 그런 펀딩 형태의 어떤 자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셰일 오일과 좀 관련된 셰일 혁명과 관련된 이제 에너지 산업에서 특히 이제 업스트림, 이제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쪽에 이제 미드스트림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미드스트림이 보통 이제 에너지 수송에서 이제 관련된 그런 그 산업에 투자하는 그 MLP가 가장 좀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드, 다운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네, 업스트림은 이제 에너지 산업에서 주로 이제 석유를 개발하는 그 파트를 맡고 있는 땅 속에서 캐내는 그 맞습니다. 채굴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또 페트로케미칼,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 다운스트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석유를 채굴을 해서 이제 그런 페트로케미칼, 석유화학 정제소들한테 수송을 시키는 어떤 산업이 어떤 미드스트림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운송하고도 관련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 계열사에서도 이제 MLP 펀드를 이미 출시했는데요. 다른 운용사들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네, 식으로? 뭐 하나자산운용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투자에서도 지금 그렇게 만들었고요. 뭐 우리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사모펀드로 일단 지금 출시를 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펀드 출시가 이어지는 거 보면 이제 천연가스 시장이 투자의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던데요. 네.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의 뭐 역사적인 지금 저점 수준은 2011년도에 그때 이제 저점을 2012년도에 저점을 찍고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가격이 좀 상승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워낙 이제 이렇게 천연가스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사실 원자재라는 가격은 일단 그걸 생산하는 업체들의 어떤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원가 수준에서는 바닥을 찍고 사실 조금 이제 그 수급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다시 좀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석 연료에서는 최근에 뭐 어떤 그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천연가스는 그런 또 친환경 어떤 연료의 어떤 형태로서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어떤 수요 전망이 좀 밝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MLP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내에 그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에 대한 생산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저장하고 수송하는 어떤 그런 산업 분에서는 또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그 가스 가격이 뭐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의 가장 큰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한파 영향이 일단은 그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불러왔고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뭐 3월 초부터는 좀 가격이 좀 조정을 보이고 4.7달러 정도긴 한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어떤 수급의 어떤 차질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고 단지 이제 우려 부분이라서 아직은 가격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적다라고 보입니다. 그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갈 때 그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가게 되나요? 네, 대형 어떤 그 송유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송유관,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일단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나 원유를 이제 쓰는 소비가 한 3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또 일부 국가들은 100% 전부 다 러시아산으로만 공급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송유관을 이제 뭐 예전에 한 2009년도에 한번 이제 그런 그 송유관 밸브를 잠그면서 가스 대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우려는 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행료를 천연가스 가격 이 향후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언제 이런 지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셰일가스 매장 분포들을 이렇게 좀 지도를 쭉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더라고요. 뭐 얼룩덜룩하게 막 분포하는데 유일하게 유일한 거는 유의하게 네. 셰일가스가 분포하지 않는 지역이 우리나라와 일본. 네. 그다음에 저기 사하라 사막 어디 부근 그쪽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열심히 나라.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석유도 없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셰일가스도 없고 도대체 우리 당군 선조께서는 왜 하필 이런 땅에다가 저도 그런 자리를 생각을 잡았는지 했어요. 예. 정말 좀참 그, 안타까워. 예, 타임머신 있다면 타고 가서 좀 따지고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가십시오. 이렇게 페트로차이나 뭐 시노펙 같은 중국 국영 그 기업들이 셰일가스 개발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셰일가스에 대한 매장량은 세계 맞아요. 최대이지만 중국이 제일 많다고. 네, 제일 이제 매장량은 상당히 크지만 사실 이제 그런 지형적인 한계 때문에 셰일 생산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좀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는데요. 사실 그런 뭐 지형적인 한계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지형이 사실 좀 그러니까 평지가 좀 많아야 예, 그 수평 시추에 네. 대한 부분에서 조금 생산량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산도 많고 산맥도 많고 네. 어떤 평지의 어떤 평원이 좀 적다 보니까 아. 매장은 상당히 많지만 그걸 이제 수평 시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내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또 컸습니다. 지반도 되게 약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물도 네. 많이 들고. 물도 부족하고, 네.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고 이 수압 파쇄법이 물을 땡겨와야 되니까 물 땡겨오는 비용이 상당히 또 예, 크고요. 크다 뭐 이런 네. 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사항이 더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셰일가스 생산의 그 실적을 보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술력 향상으로 인한 어떤 그런 한계를 조금 극복하고 있는 게 중국에 그런 아니냐. 능력이 되나 우리가 봐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게 중국 통계 믿어도 되냐 뭐 그런 맞아요. 거였거든요. 맞아요. 누가 도와준 거 같아요. 자, 중국의 본격적인 셰일가스 개발이 이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매장량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공급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그 이제 공급 시장에 어떤 그 양을 뭐 유입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술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셰일 어떤 혁명을 만들어낸 어떤 또 그 중추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그런 어떤 셰일 가스의 생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면 에너지 시장에서도 전체 큰 그림에서도 상당히 좀 또 다른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에너지가 아무래도 전 이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좀 긍정적인 부분도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현재 지금 미국은 FTA 체결 국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셰일가스, 뭐 셰일 오일 이런 거에 대한 수출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용인을 한다 그럴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는 사실 그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 생산이 이제 뭐 빠르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상당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요. 만약 셰일 오일이 지금 현재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피크 시기가 2016년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자국 내 이 원유 생산량은 다시 줄고 수입량 비중이 다시 늘어나는 피크가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사이에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이 기술이 또 개발이 되면 또 다른 어떤 또 생산 이제 또 증가를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 일단 지금 전망으로는 일단 최대한 지금 그 타이트 오일이라고 하는 셰일 오일이 늘어날 수 있는 피크가 일단 2016년도로 나오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원유는 수출할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스만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현재 그 셰일 가스의 어떤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정말 적고요. 유의하고 정말 하려면 이건 기본적으로 뭐 운반
배로 가거나 아니면 가스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스관을 통해서 서유럽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네, 네. 모르겠습니다. 뭐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그래도 러시아 땅 갈라 그러면 러시아에서 잠금은 그냥 맞아요. 끝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연성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뭐 천연가스에 수출하는 비중이 한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2015년도까지 일단 현재 수출량이 늘어나는 그 증가율도 한 3% 5%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이제 뭐 현재 지금 BFTA 국가들한테 어떤 수출 허용시키는 어떤 움직임은 있지만 그렇게 이제 뭐 갑자기 큰 어떤 대량의 어떤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어떤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네.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앞서 이제 수요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그걸 네. 이제 많이 써야 되는 부분에서 어떤 한계도 조금 있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 부분에서 뭐 폭발적인 어떤 수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한된 어떤 그 수출로만 허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하는 거는 이런 그 천연가스 가격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이야기 아닌가요? 미국이 많이 개발한다 그러면은 요즘 뭐 미국에서 그 제조업 이런 것들 좀 지원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많이 그 개발해가지고 싼 가격에 자기네 제조업체들한테 공급해서 그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사실 하는데 이제 미국의 그 지금 제조업 르네상스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그 에너지 가격을 이제 낮추면서 그런 이제 원가 절감의 어떤 형태로서 제조업체들한테 상당히 지금 유리한 어떤 조건인데 사실 이제 미국 시장만 하는 얘기예요. 사실 미국이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수출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국 내 어떤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의 어떤 생산량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공급이 풍부한 상황이거든요. 뭐 오늘 이제 외신에서도 어제 사실 유가가 조금 급락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83년 내 최고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미국 내에는 지금 어떤 과잉 공급에 대한 그런 우려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이슈와 관련돼서는 또 그러면 이제 미국 원유나 이런 이제 그 수출을 허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또 워싱턴 정계에서는 가장 또 핫한 이슈가 되고 아마 있습니다. 저기 미국의 그 셰일가스 업계에서는 수출을 허락해달라고 아마 네. 엄청나게 로비를 엄청 하고 할 것 있다고. 같은데 네. 그러면 미국이 그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자기네 그 제조업체에 셰일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제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 아시아 국가들 이제 큰일 난 거 아닌가요 혹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뭐 유가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WTI라는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원유 가격이 가장 비쌌었었고 네, 네. 가장 이제 좋은 원유를 투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제가 나올 때 가장 좋은 기름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제일 비쌌었고 뭐 브렌트, 두바이유 이런 순이었는데 이미 이제 가격전은 고착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WTI가 가장 싼 가격이 됐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셰일가스나 셰일오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제조업은 이 가격 원가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뭐 많이 비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다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팔 때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게 문제죠. 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 돈이 만드는 게 없는 문제가 신흥국의 아니라. 유효소요도 많이 죽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결국 얘네들이 화학 제품 만들어 가지고 상당 부분 파는 게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원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는 수출 나가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결국 석유 제품을 팔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상당 부분 나가는 게 중남미 쪽으로 나가고 이러는데 중남미도 지금 맛이 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결국은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쪽으로도 캐나다도 있기만 하지 가져와서 미국에서 정제해가지고 다 캐나다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캐나다가 그동안에는 가스를 대주고 미국한테 원유를 대주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나니까는 캐나다 경제도 대줄 이유도 없고 캐나다 경제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거를 가져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팔 데가 없는데 뭐 맨날 개발한다고 답만 나오느냐 약간 그런 생각도 그 좀 지난번에 들더라고요. 그 전승지 연구원이 일본 무역 수지 이야기할 때 왜 일본에서 이제 그 원전 문제 때문에 이제 에너지 수입 많다 그랬는데 그럼 일본 정도가 지금 에너지 수입을 강하게 늘리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원전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보니까 천연가스 수입액이 2007년 대비 지금 한 2배가 증가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 뭐 일본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이 그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다 가져오는 건 아니죠. 지금은 상당 부분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중동 아시아 강국에서 다 가져오는 거고, 뭐 미국에서 그 가져온다라고 해서 지금 오바마하고 아베하고 뭐 정상회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미국에서 지금 가져오는 스토리는 아직은 아닌 걸로 저는 좀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이제 중국도 뭐 온통 그 중국발 셰일가스 혁명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막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은 이미 뭐 널리 알려진 대로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싼 가격에 캐내서 자기네 제조업체들 경쟁력을 키우는데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장기적으로 쭉 떨어질 그런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그걸 개발하는 업체들이 아까 EMP라고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실컷 생산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 악화의 어떤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 지금 그 또 에너지 시장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셰일 오일이나 그런 셰일 가스, 뭐 셰일 오일 특히 예를 들면 그렇게 저렴한 오일이 아닙니다. 코스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가 상당히 이제 비싸게 투자가 돼서 이제 생산되다 보니까 원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점점 계속 이제 일단 안정적인 밴드 안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독립적인 EMP, 미국의 독립적인 EMP 업체들은 오히려 셰일 혁명을 만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영 악화로 지금 수익이 악화되는 어떤 그런 또 지금 현상이 또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원가, 그러니까 그 유가의 어떤 하락에,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의해서 또 생산을 또 중단을 해버리는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격이 이제 계속 공급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제한된 어떤 수준에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셰일가스나 셰일온을 업스트림에서만 지금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업스트림 업체들 같은 경우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가격이 지가 생산을 많이 하면 다른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또 뭐 BEP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이걸 가지고 다운스트림 산업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혁명이라는 게 결국 이걸 가지고 뭐 에탄 크래커로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납사 크래커가 아니라 에탄 크래커 방식으로 해서 만들겠다, 아니면 자동차 산업으로 가겠다, 뭐 천연가스차를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실질적으로 남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업스트림에서는 별로 많은 것들을 거기서는 이미 할 만큼 다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미국의 최근 미국 경제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뭐 일자리나 아니면 산업 생산이 올라오고 하는데도 유틸리티 생산이 엄청나게 좀 포션은 얼마 안 되지만 기여하는 부분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스트림에서는 이제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다. 밑으로 가서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MLP 펀드는 그럼 기존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사실 이제 MLP 같은 경우는 그런 원자재 가격에는 좀 영향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EMP 업체들, 석유 개발 업체들은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그 기름을 뽑아낸, 그러면 그 석유 가격, 그러니까 원유 가격에 따라 그 수익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사실 이제 MLP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스트림의 MLP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생산이나 이제 천연가스 생산을 그냥 수송만 시켜주는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그 수송하는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또 사용료는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금 또 매년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다른 이제 에너지 펀드, 이런 이제 EMP 펀드보다는 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리트가 대략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일지 감이 안 오니까. 네네. 한 뭐 일단 연간 한 10% 내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네. 10%면은 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셰일가스 가격은 얼마가 되든지 생산만 되면은
중간에서 퍼날라해주는 네. 그런 업체들은 그럼 할 이 일이 있다. 리스크 요인이 있나요? 이 리스크 회사 망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EMP 업체 쪽에서 생산을 이제 못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큐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뭐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프로젝트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이제 진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연관되어 있는 이슈가 상당히 큰데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뭐 늦춰진다거나 그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런 하나의 MLP 펀드가 어떤 한 프로젝트에 몰빵으로 그렇게 그렇지는 그건 않습니다. 아니죠. 네, 그렇지는 막 이 않습니다. 분산해서, 여러 가지. 예. 네, 네. 그럼 또 그 리스크도 조금은 이제 이렇게 좀 그 나눠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도 그러면 진짜 좋은데요.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 팔기 시작했으면 이제 떨어질 겁니다. 찌라고 예. 말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또 막차 타는 게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 채권도 그런 느낌이 좀 네. 들고. 뭐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이거 투자할 때 이런 점은 유의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보다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장점을 들면서 아마 이 펀드에 많이 가입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일단 전망에 따르면 뭐 미국의 셰일 생산량이 계속 조금 이제 증가하는 부분에서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좀 늘어날 거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죠. 네, 사실 이제 그런 EMP, 그러니까 요 이슈가 사실 그 뭐 제주는 곰이 구르고 왕서방이 돈을 번다라고 네. 하는 얘기처럼 사실 EMP 이 왕서방 쪽에 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셰일 혁명으로 원래 EMP 회사들이 사실 생산을 많이 늘리곤 했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수익 악화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그동안 지금 수익을 좀 많이 이제 얻었는데요. 아무래도 또 업스트림 쪽에 어떤 산업이 좀 안 좋게 되면은 또 그에 따른 또 여파가 또 미칠 수는 있고요. 또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EMP 업체들은 어떤 원자재 가격의 어떤 변동 리스크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긴 한데 결국 해외 투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환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 너무 디테일한 질문. 역시. 왜냐하면 외환 전문가. 10원만 빠져도 1% 수익률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외 상품 제가 뭐 그 케이스 바이 좀 다르긴 할 텐데요. 환해지를 어느 정도 넣고 일단 펀드 이게 그러면 MLP 낼 겁니다. 펀드라는 게 미국에서는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 뭐 한국투자신탁이나 하나자산 이거는 펀드 오브 펀드 형태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우리가 돈을 모아갖고 실제로 그런 회사에 지금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지 MLP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일단은 그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요? 네,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리스크가 그 아까 윤창용 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른 거나 별 차이 없이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뭐 간접적으로 어차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업스트림 업체에서 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격에도 결국은 노출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약간의 노출은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부정적으로 결론. 그래도 일단은 뭐 지금 좀 안정적으로 10%.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투자의 대안으로서 MLP 펀드의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